안녕하세요. 미준의 집의 DK입니다. 오늘은 2021년을 빛낼 배당 성장주 톱7 게다가 마지막 보너스 하나까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이 컨텐츠에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다가 도움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같이 공유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2개, 이 성장주 포트폴리오와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배당주 포트폴리오에는 일단 크게 고배당주와 배당성장주 그리고 리츠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두 번째인 배당성장주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당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우리가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에브비나 코스트코, 펩시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현재 저는 배당주를 어떻게 갖고 있냐면 고배당주를 20%, 그 다음에 배당성장주를 약 70%, 그리고 리츠를 약 10%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성장주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리고 빠르게 배당을 늘려나가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편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 배당주 포트폴리오의 배당금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빠르게 늘어나갈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들은 이 배당을 지급하는 모든 기업들은 배당주로 분류했고요. 다만 리츠는 제외했습니다. 리츠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또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은 물론 팩트 기반을 하고 있지만 이 톱7이라는 거에 대한 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절대 매수 추천은 아님을 강조드리면서 영상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크리닝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가장 이 배당 성장주를 선별해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런 요소들을 중심으로 스크리닝을 좀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눴는데요. 먼저 배당 성장 영역, 그 다음에 수익률, 그리고 배당 안정성, 이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수익률을 왜 포함시켰냐면 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률이 좀 지지부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배당주들이 그런데요. 다만 저는 이 고배당주 말고 배당성장주를 볼 때는 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주식들을 중심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했고요. 그래서 배당성장에서는 배당성장률이 평균 10% 이상인 기업들, 그리고 배당 인상 역사가 최소 5년 이상인 기업들, 그리고 수익률은 지난 10년 동안 총 투자 수익률이 S&P 500, 그러니까 시장 지수보다 큰 기업들, 그리고 배당 안정성에서는 제가 배당 안정성에 관한 영상을 집중적으로 다룬 게 하나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당 안정성에는 주당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주당 지급되는 배당금보다 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당 들어오는 돈이 더 커야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안정적인 배당 커버리지와 배당 성향, 배당 성향은 낮을수록 좋고 커버리지는 더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기업인지, 왜냐면은 그래야 앞으로도 꾸준하게 현금을 창출하고 배당을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고, 아니면 앞으로 어떤 꾸준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지, 이 6가지를 오늘 중심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S&P 글로벌입니다. 티커는 SPGY고요. S&P 글로벌은 작년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기업 분석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또 저는 이 당시 영상에서 제가 평생 3가지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다면 그중 하나는 무조건 S&P 글로벌일 것이다 라고 밝힌 만큼 저는 S&P 글로벌을 굉장히 아주 좋아합니다. 자, S&P 글로벌의 이제 배당 지표를 좀 보면은 일단 페이아웃 레이시오, 배당 성향을 먼저 보면 20%대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20%대면은 정말 안정적인 지표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 배당 성장률을 보면은 10년 10%, 5년 13%, 3년 16%, 1년 17%로 굉장히 빠르게 갈수록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imply Safe Dividend에서는 디비덴드 세이프티 점수가 무려 99점으로 최고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총 수익률을 보면은 S&P 글로벌이 지난 10년 동안 950%의 수익률을 올렸는데 같은 기간 시장 S&P 500은 260%를 올렸기 때문에 훨씬 더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배당 안정성을 좀 보면은 주당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주당 배당금보다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안정적인 배당 안정성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배당 커버리지 보시면 뭐 300%가 넘어갑니다. 뭐 굉장히 안정적이고 배당 성향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20%대 혹은 뭐 10%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S&P 글로벌의 배당 안정성은 정말 뭐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가장 안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Return on Equity ROE를 보시면 거의 1000%까지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S&P 글로벌이 갖고 있는 자본 대비 창출하는 수익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배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몇 개 더 보면은 일단 Retained Earnings가 있는데요. 이게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이 왜 중요하냐면 기업들은 어쨌든 이익잉여금을 바탕으로 이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 이익잉여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가야 앞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나갈 여력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tained Earnings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Net Cash Flow from Operation은 뭐냐면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 흐름인데요.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 현금을 창출해야지 그 현금을 바탕으로 이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 영업활동, 이 본연의 영업활동으로부터 얼마나 현금 흐름을 잘 창출하는지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것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ree cash flow, 그러니까 결국 아까 영업 활동으로부터 창출된 그런 현금 흐름에서 이 CAPEX나 뭐 투자 같은 거 다 빼고 남는 그런 잉여 현금 흐름이죠. 이 free cash flow 보면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sh and cash equivalent인데 이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이거 왜 보냐면 결국 기업의 어떤 건강이라고 할 수 있죠.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시면 현금이 뭐 2.5 빌리언 이상 갖고 있고요. 근데 total debt, 그러니까 총 부채가 4빌리언 좀 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은 거의 큰 격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S&P 글로벌의 어떤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하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앞으로의 전망이 또 보면은 S&P 글로벌이 최근에 이 IHS 마켓을 인수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아직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 IHS 마켓이 보시면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 보시면 매출도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EPS도 이렇게 45도 경세로 올라가고 있는 아주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채권 시장 계속해서 크고 있고 이 S&P 글로벌이 이제 평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채권에 이제 등급을 매기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채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S&P 글로벌이 매출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ETF, 이 인덱스 시장에서도 이제 S&P 글로벌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패시브 인베스팅, 그러니까 ETF 시장이 연평균 15%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TF 시장이 활발해질수록 S&P 글로벌은 수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결국 S&P 글로벌의 수익성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S&P 글로벌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S&P 글로벌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냥 사기입니다. 완전 사기예요. 그냥 보시면 평가, 그 다음에 시장조사, 원자재, 인덱스 이 4개를 다 갖고 있어요. S&P 글로벌은. 이 4개를 다 갖고 있고 이 4개의 사업 영역은 사실 S&P 글로벌이 뭐 딱히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서 돈 버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경쟁사가 생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S&P 글로벌을 아주 큰 비중으로 들고 가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자, 두 번째는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죠. 많은 분들이 다 아실 텐데 가장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블랙록의 배당 지표를 좀 보면은 이 배당 성향부터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뭐 50%까지 50%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이 예측치를 가지고 봤을 때는 41% 정도. 그다음에 캐시플로우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45%로 상당히 안정적인 배당 성향입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률을 보면은 10년 평균이 13.76, 5년 평균 10.74, 3년 평균 13.24, 그리고 1년 평균 10%로 S&P 글로벌에 비해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10% 이상의 아주 준수한 배당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 역사는 11년이고요. 그리고 블랙록에 대한 Simply Safe Dividends의 Dividend Safety 점수, 배당 안전성 점수는 98점으로 최고점 대비 1점 낮습니다. 자, 총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블랙록은 388.55%였고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260%로 마찬가지로 블랙록도 시장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배당 안정성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주당 현금 흐름이 보시면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주당 배당금보다 낮은 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3배 이상 차이 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커버리지를 보면은 거의 500% 넘어갈 때도 있고 250%, 20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은 50%, 많아야 50%대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배당 성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EPS를 보면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정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록은 진짜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요. 재무를 좀 일단 먼저 볼게요. 재무를 좀 먼저 보면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매출과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가,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는 좀 아쉬운 게 좀 감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아쉬워요. 이거 늘어나는 게 좋은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 흐름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총 부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총 부채가 거의 현금성 자산과 똑같습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블랙록은 일단 부채가 많이 없는 편이고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현금이 많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모든 총 부채를 다 충당하고 남을 돈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현금이 많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ROE를 보면요, 투자 자본 대비 수익률이 12% 이상이니까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왜냐면은 블랙록이 이 이익 잉여금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을 활발히 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블랙록은 아주 굳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블랙록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산 운용사이지만, 이 격차를 보시면 2위인 뱅가드에 비해서 상당한 격차를 좀 보이고 있고요. 3위 이하는 아예 고려도 안 할 정도로 이 두 개의 기업이 압도적으로 먹고 있고, 블랙록이 그 중에서도 으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이 미국 정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블랙록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 보면은 인핑크 트러스트라고 나오는데, 이 핑크가 레리 핑크인데요, 블랙록의 CEO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록의 CEO인 핑크를 믿는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기사를 보면 바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페더럴 리저브, 그러니까 미국의 페드가 이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레리 핑크입니다. 블랙록의 CEO고요. 그만큼 이 레리 핑크가 사실 이제 미국 페드에 많은 조언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경제 자문 같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없는 거는 상상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블랙록의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이 블랙록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알라딘이 페드가 상당히 좀 자주 찾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이 알라딘이 매출을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이 블랙록의 매출에 차지하고 있는 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이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 이 알라딘 플랫폼이 정확히 뭐 하는 거냐면 이 컴플라이언스나 트레이딩, 그리고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이제 도구를 제공하고 크레딧, 리스크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금융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이 보시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블랙록이 단순한 그런 금융기관이 아니라 테크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시장에서도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블랙록이 중국 시장에서 그 자산 운영을 할 수 있는 첫 해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중국이 그 금융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외 금융기관이 와서 자산 운영을 할 수 없었지만, 블랙록이 이제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런 승인을 받았고요. 게다가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은 뱅가드가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블랙록과 뱅가드가 이 금융자산 시장에서 미국에서 1, 2위 기업이잖아요. 근데 뱅가드가 빠졌고 이제 블랙록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 이 엄청나게 큰 중국 시장에서 블랙록이
추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까지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은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이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테크 부분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같은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뭐 다들 아시죠? 뭐 세계적인 그런 의류 브랜드 업체인데 일단은 배당 지표부터 먼저 보면은 배당 성향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뭐 60% 정도 되는데 내년 예측치 바탕으로 봤을 때는 30%도 안 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배당 성향이 45%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배당 성장률을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13.69%, 5년 동안 11.73%, 3년 동안 10.92,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11.6%의 굉장히 매력적인 배당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 역사는 8년이고요. 심플리세이브 디비던드에서는 배당 안정성 점수를 99점, 최고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재무를 좀 볼게요. 일단 보면은 매출이 꾸준합니다. 꾸준한데 2020년에는 소폭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리테인 어닝즈인데 리테인 어닝즈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어요. 근데 2020년에는 심지어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이거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실적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애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테인 어닝즈가 이렇게 크게 떨어진 경우에는 이 주주 환원 정책이 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2021년 실적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ree cash flow도 마찬가지로 2020년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net cash flow from operation, 그러니까 영업 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 흐름도 떨어졌는데 이거는 좀 우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현금성 자산은 크게 늘어났어요. 다만 이 보시면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채로 현금을 가져온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고요. 근데 ROE는 보시면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48%의 ROE를 보이고 있고 ROIC도 보면은 이 자본 투하 수익률이 보면은 28%로 굉장히 뛰어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안정성을 보면은 주당 현금 흐름이 주당 배당금보다 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배당 커버리지도 뭐 3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배당 안정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나이키가 뭐 굉장히 굳건할 거라고 봐요. 뭐 브랜드 인지도도 말할 것도 없죠. 뭐 전 세계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42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 이건 참고로 이제 포춘에서 평가한 겁니다. 근데 여기 애플로 그러니까 의류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뭐 경쟁자가 없어요. 2등 이제 의류 쪽에서 2등이 누구냐면 구찌인데요. 구찌가 99등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압도적입니다. 나이키는 진짜 압도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거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정말 기대하는 부분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룬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힙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이키의 디지털화는 정말 제대로 탄력을 받았죠. 참고로 나이키에 따르면 이 나이키의 직접 판매 매출이 연 32% 증가할 때 디지털 유통 판매는 무려 8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북미 지역 디지털 판매 매출 비중이 25%나 될 정도로 성장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성장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중요한 시장인데요. 중국에서의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전체 매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고 정말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배당 지표부터 먼저 보면은 브로드컴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중에서 좀 배당 안정성은 가장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배당 성향도 78%로 돼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예측치 기준을 봐도 60%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면이죠. 근데 60%도 뭐 안정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 중에서는 불안정한 거지 그냥 대놓고 봤을 때는 불안정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 브로드컴에서 매력적인 느끼는 이 배당 성장률인데요.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무려 52%입니다. 보시면 52%죠. 저 처음에 이거 보고 믿기지가 않았는데 52%고 3년 평균 40%, 1년 평균 19%로 굉장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심플리세이브 디비던드에서는 이 부채 비율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 안정성을 67로 부여했는데 이 부채는 제가 뒤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 투자 수익률을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브로드컴은 무려 1787%로 성장했고요. 수익률을 거뒀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260%를 거뒀기 때문에 수익률이 뭐 실로 진짜 어마어마하죠.
배당 안정성을 좀 더 보면은 일단 주당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이 보시면 이제 파란색 바가 주당 현금 흐름인데 주당 지급되는 배당금보다는 훨씬 크죠. 그리고 배당 커버리지도 보시면 사실 좀 이건 아쉬운 게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배당 성향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배당 커버리지가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쉬운 상황이고 재무를 보면은 일단 매출은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다만 영업이익은 조금 이제 이 약간 이게 굴곡이 좀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이때 좀 크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다시 2018년 이후에는 좀 늘어나고 있고 다만 이 총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총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제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브로드컴은 많은 M&A를 통해서 성장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M&A에 많은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제 부채를 좀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 흐름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다만 이 잉여금은 사실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좀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이 본연 영업이나 이런 매출은 정말 좋은데 이 어떤 배당 성향이나 이 이익 잉여금 같은 거 보면은 앞으로도 배당을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50%의 성장률은 더 이상 유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2021년에 가장 많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만 봐도 정말 대단해요. 진짜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데트 에퀴티 레이시오는 그 부채 비율인데 조금 높죠. 2가 넘어가기 때문에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래도 브로드컴은 저는 정말 견고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엄청 뛰어난 그런 성장률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개에서 얘기한 것처럼 브로드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브로드컴은 수많은 인수를 통해서 성장해왔고 매출도 빠르게 증가해왔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은 3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부채가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처럼 많은 M&A를 통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부채가 큰 거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은 2020년 2분기에 매출 기준으로 퀄컴을 제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팹리스 기업이 됐습니다. 보시면 1등이죠. 사실상 팹리스 시장은 이 브로드컴과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 3파전이라 봐도 무방한데요. 브로드컴이 또 선두를 지키고 있고요. 다만 엔비디아가 보시면 빠르게 성장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팹리스 시장은 매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브로드컴도 같이 편승해서 성장할 여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5G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매출 비중이 큰 애플이 계속해서 성장할수록 브로드컴도 수혜를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JP모건에서는 2021년 반도체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브로드컴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네, 영상이 길어진 관계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 이어서 바로 5번째 기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